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의 차고와 욕실과 세면실이 침수됐다. 무릎 아래까지 물에 잠겼다. 차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짐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모든 게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남편이 수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컴퓨터와 프린터를 버리지 않고 종이 상자에 처박아 놓았는데 상자가 물을 빨아들여 흐물흐물해졌다. 옷상자도 2개 있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배운 샹숑 악보와 가곡지, 딸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다. 추억과 함께 소중히 아낀 물건들이 흙탕물로 뒤덮인 잔해가 되고 말았다. 차고에 놓은 짐을 정리하겠다고 생각한 지 몇 년이나 지났다. 집안에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을 차고에 계속 넣어 집안은 조금 말끔해졌지만 차고는 불필요한 물건 보관소가 되었다.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겨 쓰레기가 된 물건을 봉투에 넣으며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7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0여 개의 물건이 없어져도 전혀 곤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구입한 물건은 제습기 뿐이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리할 때 판단 기준은 이게 전부다. 그렇지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 사진, 선물은 좀처럼 버릴 수 없다. 아이나 부모의 추억 어린 물건도 그리움과 사랑스러움이 솟아나 버릴 결심을 무디게 한다. 엄마의 샹숑 악보에는 수많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돌아가신 엄마의 그리운 글씨가 엄마가 한동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생기 넘치게 살았던 증거처럼 느껴져 계속 처분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소중히 하고 또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계속 보관했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처분해야 한다. 내가 엄마의 추억 어린 물건을 소중히 보관했다고 해도 내가 죽은 후에는 그때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정리해 줄까? 아무리 추억 어린 물건이라도 쓸데없이 오래 보관하면 남은 가족을 번거롭게 할 뿐이다. 다만 추억 어린 물건은 마음을 담아 처분하는 게 좋다. 생각지도 못한 짐수로 엄마와 딸의 추억 어린 물건을 처분한 경험은 집착을 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결심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집착을 떨쳐내는 법.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는 여러 경험과 추억이 새겨져 있다. 더불어 집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남아있다. 사진, 편지, 선물, 기념품, 작품,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지금의 내게도 소중할까? 예를 들어 옛 연인에게 받은 선물, 편지, 사진이 있다. 내게 좋은 연애 경험으로 남아있다면 간직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힘든 사랑이었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 지금의 내게 가치 있는 물건들일까? 나는 전부 놓았다. 놓았다는 표현이 아름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30대 무렵에 싹 다 버렸다. 그 중에는 몇 번이고 펼쳐 읽은 탓에 편지지에 접힌 자국이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편지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버렸다. 형태 있는 물건을 버려도 멋지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히 인생의 영양분이 되었다. 그 사실이 앞으로의 내 시간에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다.
나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 등을 남이 읽는 것도 기분 나쁘다.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물건은 마음에 새겨 무덤까지 가져가자.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주워거린 물건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면 미련 없이 집착을 떨쳐냈기 때문일 것이다. 옛 물건을 모두 버리는 건 아니다. 곁에 두고 싶은 물건은 추억 상자에 담는다. 처분할 물건을 찍은 사진을 넣는 방법도 좋을 수 있다. 추억 상자에 넣어가는 만큼의 물건만 넣는 게 중요하다. 추억 상자가 여러 개 되면 또 짐이 되고 만다는 걸 주의하자. 내게도 버릴 수 없는 물건이 잔뜩 있다. 딸에게 물려줄 물건 상자에는 딸이 어렸을 때 입었던 원피스와 멋진 코트가 몇 벌이나 들어있다. 내 딸에게 딸이 태어난다면 하고 태평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랑받고 자랐다는 추억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보관했을 뿐이다. 엄마로서의 집착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용서하고 있다. 추억 어린 물건이 현재 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 추억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추억의 물건들이 갈 곳을 생각해야 비로소 인생 후반이 시작된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기.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올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가? 길은 둘로 나뉜다. 지금의 나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실제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하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억측,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예를 들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등의 억측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 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해 제지하는 또 다른 자신이다. 억압받고 승화되지 못해 남아버린 감정들이다. 블록이라고 해도 좋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잠재의식으로서의 블록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 생활, 괴로운 체험이나 실패, 부끄러웠던 일 등 지워버리고 싶은 체험이 계기가 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두 번 다시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고자 먼저 포기한다. 어차피 나는 못해라고 결정해 괴로운 체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블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식의 판로인데 블록이 있으면 본의가 아닌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 무의식 중에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입는 일에서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인식한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필요 없다. 가장 먼저 말버릇을 신경 쓰자.
억측, 부정적 생각은 말버릇에 나타난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없는가. 이를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젊은 아름다운 외모에 둠을 나타낸다. 미래에 대한 포기가 밑바탕을 형성한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라는 블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며 도전할 마음을 시들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담긴 말버릇도 구차하다.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에 비난받으면 어쩌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록 괴로워진다. 앞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버릇은 족쇄가 될 뿐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본 한 여성이 있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묻기에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전부 부정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존적인 자세의 간곡한 표현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다.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작정해 시작하면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삶의 괴로움과 위화감을 의식해 언어로 바꿔보자. 자기도 모르게 입을 뚫고 나오는 말버릇이 없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내뱉는 말의 뒤에는 잠재의식이 있어 블록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알게 되면 모조리 부정하지 말고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되고 싶은 자신을 연상해보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버릇은 포기이자 변명인 동시에 나이 따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속마음에 있는 말이다. 우아하게 사는 연습 첫 번째,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 추억의 물건을 처분하여 홀가분해지면 자유가 좀 더 가까워진다. 반드시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고 귀찮아도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일만 한다. 피를 맑게 하는 식사를 한다. 생명에 활기를 주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한다. 매일은 물이라도 가끔 다른 장소에 간다. 패션은 심플함과 시크함을 신조로 삼되 강렬한 포인트 컬러를 넣어도 즐겁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을 바꿔 행동하면 운이 움직인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는 질문에 확실히 직면한다. 부부가 서로를 제대로 마주한 것도 인생의 도전. 역할을 재검토한다라는 새로운 인생의 전개를 좀 더 발전시켜보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한다. 남들과의 거리,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거듭된 세월에 따라 달라진다.
친밀한 만큼 어려운 관계인데 과정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보자. 5, 60대가 되면 자녀가 자립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부부가 둘이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무렵부터는 앞으로 오랫동안 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정년퇴직 시기를 맞아 저마다 앞으로의 이상적인 자세와 삶에 대해 창조성을 갖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성이라 인생 후반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각자의 삶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며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있든 떨어져 살든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성숙하게 진화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진화란 인간적인 성숙을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중심이다. 그러나 부부에게 갈등이 있고 인내가 있다. 나는 여러 기회를 통해 결혼은 영혼 연마라고 말하는데 영혼을 연마하는 상대이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생 후반, 부부로서의 후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는 시기이다. 이츠키 히로유키 씨는 앞서 소개한 사주기 개념을 그의 식으로 해석한 저서 임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부관계는 한층 더 어렵다. 평생 연인으로서 사랑을 키우기보다 둘도 없는 우정을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둘도 없는 이라는 말에 부부 둘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또 임주기, 즉 50대에 들어서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라는 명명을 뛰어넘은 우정으로 이어지면 멋지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남편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친구라면 용서할 수 있다. 아내라면 응원할 수 없는 일도 친구라면 응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까. 남편이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동지라는 이름의 인연으로 큰 어려움을 극복한다. 부부를 초월한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도 인생 후반의 묘미일 것이다. 둘이라도 각자 자유로울 수 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남편의 정년을 계기로 이혼한다는 황혼 이혼이 한때 화제였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일 것이다. 퇴직금은 재산 분할, 위자료로 쓰일 테니 말이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아내의 시점에서 보면 정년 퇴직 후 남편이 집에만 있다니 참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가치관의 차이, 괴롭힘, 남편의 이성 문제, 간병 문제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르겠지만 재산 분할, 연금 분할 등 이혼 후의 생활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들리는 게 졸혼이다.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 생활한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서로의 의존 관계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한다. 아내 쪽이 졸혼이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꺼낸다고 하는데 취미 등에 몰두하고 싶은 남편도 졸혼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산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 어느 한쪽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혼이 아니라 졸혼이면 그 부부는 회색 지대다. 불분명하다. 경제 사정을 고려해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것대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시니어 세대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은 매우 현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부부의 수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말할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서로의 이상형을 함께 찾을 수 있다.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면 감정적인 건 일단 배제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도 인생의 도전 중 하나다. 나와 남편의 경우 서로의 이상을 응원하며 함께 살아가는 둥지 같은 관계가 되었다. 결혼 초기부터 형성해온 모습이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발견과 둘이서 극복한 일, 내가 극복한 일, 온갖 일이 단련되어 지금의 안정된 경지에 이르렀다. 환갑을 앞둔 우리가 부부로 지낼 수 있는 게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10년,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기로 들어가는 지금, 혼자라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인생 후반, 남편 또는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냐는 많은 여성에게 중요한 주제다. 남편, 아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으면 부부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로 함께하며 서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든 길을 나누든 선택의 과정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기.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싱싱했던 것도 시들기 마련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지요. 가을이 되고 잎이 떨어져야 봄에 다시 새싹이 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지요. 내가 늙어서 시들어가고 마침내 죽어야 후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녹슬고 고장나 부속을 갈아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아픈 것이지요. 흰머리가 나는 것은 그런대로 봐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몇 올하게 남지 않은 듯이 보이면 괴로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관절의 연골도 다 닳아버려서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금방 하려고 했던 말도 떠오르지 않고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노화 현상을 나열할수록 짜증스럽기 짝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인상을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한다고 현실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산다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자신만 괴롭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괴로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힐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노화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인상을 쓰고 다닌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속이 좁을까라고 비난하며 추하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는 늘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우울증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노화나 건강 상태가 이모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눈에는 엄살이나 과장된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칭얼대는 이모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 이모가 그런 것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야단치지 마세요. 물론 이러한 이모의 모습의 핵심 감정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몸부림일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노년에도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애처럼 굴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어서 사랑받기보다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사랑받고 싶으면 어른다워야 하고 품위 있고 곱게 늙으면 됩니다. 각설하면 노화에 따르는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거나 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러한 삶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화의 육체적인 퇴락은 말할 것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외로움이 노년에 더욱 크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조차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니 투정 부리거나 거부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인 누시아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시를 썼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노래한 듯합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이지요. 거기에다가 소외감까지 밀려온다면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피할 길이 없으니 즐기면 됩니다. 필자가 캐나다 유학 시절 인문학을 외국어로 공부한 것 자체가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가 함께 유학을 온 목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외로움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거나 외로움과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필자가 외로움이나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연습한 것은 사제로서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좋은 학습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많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고 사목에 쫓기면 외로울 사이가 없지요. 하지만 유학 중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방이 외국말이고 혼자 수업 듣고 혼자 공부하며 우리말을 할 기회를 갖지 않으려고 한국 사람을 피하다 보면 외로움이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외로운 것이 인생이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외로움을 즐겼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즐겼던 겁니다. 외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외로움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힘겨워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동호회도 들어보고 걷는 것이 허락되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등산이나 자전거도 타보고 옛 친구를 만나보고 해도 집에 홀로 돌아와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 한 잔 기울이며 외롭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외로운 거야.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다는 것이 예쁜 것인데 이미 얼굴에서 풋풋한 젊음이 사라지고 더러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커졌으며 배도 나오고 주름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겠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젊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 특히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절대로 외모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젊음으로 포장하려 해도 늙음을 가리는 데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먹고 얼굴에 발라도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애써가며 힘들게 포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이, 그것은 무의미할 수도. 우리나라가 서양의 대부분 나라들과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심일 것입니다. 물론 작금에 와서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았던 시대가 있었지요. 필자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심을 가져야만 했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해 없이 따라야만 했던 것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도 수긍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이겨냈다는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마의 주름살은 인생의 계급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러웠던 시기에는 아이를 낳으면 일부러 나이를 올려 출생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붙었을 때 논리적으로 달리거나 불리해지면 하는 말이 있지요. 너 나이 몇 살이야? 필자도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심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이가 성숙과 비례하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철 안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나이는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지요.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한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사상과 문화 전체를 뒤집어 놓았고 서구 사상의 저변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관, 세계관, 우주관까지도 바꾸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방법서설을 쓴 것은 데카르트의 나이 겨우 41세 때였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어느 노인이 41세의 데카르트의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들보다 성숙하다거나 지적인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앞세워 윽박지르듯 나이가 힘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나이값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에 맞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면 옛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당사자만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나이 주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불리해졌을 때 나이를 앞세워 억지를 부리는 무모함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윽박지르거나 억지를 부리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옳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으면 인정하고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러난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연장자로 존경받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4강까지 끌고 간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의 나이에 따른 서열이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선수들 사이의 나이 서열을 파괴한 것이 4강까지 가는데 한몫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나이를 앞세워 서열을 매기면 소통도 부족해지고 실력도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내세워 대우를 받겠다고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은 심해지기도 합니다. 제 선친의 기일에 선친의 지인 몇 분과 함께 선친의 묘소에 다녀오면서 산소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지인 중 연세가 지긋한 한 분이 식사를 마친 후 제 조카에게 명령하듯이 커피를 한 잔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카는 대단히 노여워했고 저는 조카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조카의 주장대로라면 어른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의사 표현만 해도 젊은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고 기꺼이 일어나서 커피를 뽑아 드릴 터인데 무슨 종도 아니고 마땅히 봉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명령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20대에 피 끓는 젊은 조카는 어린 사람이 노인에게 하는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명령하듯이 지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이렇듯 어른이 되어 대접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길들여진 옛 시대의 문화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문화적 상대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이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내세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제는 모두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라는 형식권위보다 나이에 맞는 행동들로 실질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